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막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진짜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뭐 당연한 거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막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막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고, 저녁은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또 때로는 막 치킨과 맥주가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오시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해요. 아침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퇴근하면 그냥 막 누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걸까요? 그렇게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병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부작용은 더 심했습니다. 입안은 막 헐고, 감기는 달고 살고, 또 머리카락은 막 빠지고, 몸과 마음도 막 지쳐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막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는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수 한 잔과 아침에는 사과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점심은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5-3-14법.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연의 음식을 3가지 기준으로 꼭 고르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첫 번째는 가공이 적은 것을 음식으로 선택하셔라. 두 번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는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장님, 저는 빵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커피는 제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야기만 하면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환자와 함께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현미를 씻고 불리고, 밥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잎채소와 뿌리채소, 고소한 어떤 두부 단백질들,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낫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의 밑반찬, 반숙한 계란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파를 식초절임한 것들, 그리고 또 작년에 담아둔 명이나물, 뭐 여주를 초절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풍성한 자연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의사를 불러내는 밥상입니다. 환자분은 감동을 받은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런 음식들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분은 밥상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단 눈이 잘 떠지고,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이제 사라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원장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도 줄어들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은 주말마다 이제 텃밭에 나가가지고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그 채소로 맛있게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고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독소가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흘러들어가면서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진짜 음식이 더 많나요? 가짜 음식이 더 많나요?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가 밥상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과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무거운 막 물건 나르고 몸이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현대인의 과로는요, 몸보다 마음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누워서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는 어떻게 준비하지? 앞으로 내 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생각의 과로가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보다 사실은 몸을 더 빨리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각의 과로, 정신적인 과로가 왜 건강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누워서 쉬는데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자려고 막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눈은 감았는데 하루 종일 회사가 떠오르고 걱정이 막 떠나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결국 머릿속이 막 쉴 틈 없이 돌아가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자려고 애쓸수록 더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막 무거워져요. 손발은 차가워지고 몸이 잘 붓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로한 마음이 우리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 즉 면역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면역을 일으키는 몸속의 의사들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생각의 폭풍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회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쉬게 하는 것.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과로, 즉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삶은 몸을 3가지 방면으로 무너뜨리는데요. 첫째는요, 면역계 무너뜨립니다. 면역력을 저하를 만들어요. 끊임없는 이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갖다 과도하게 분泌 만듭니다. 결국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계 문제를 일으킨다.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어요. 머릿속에 늘 긴장되어 있으면 이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자꾸 억제되고 코티솔 같은 이 긴장 호르몬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숙면은 사라지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셋째,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려요. 자율신경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머리가 늘 긴장 상태이면 혈관이 계속 수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또 빨리 뛰게 돼 있고요. 손발은 당연히 차갑고 굳게 되겠죠. 결국 세포는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와 몸의 관계를 다루는 유명한 국제학술지가 있는데요. 저널 오브 사이코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곳의 2010년 연구에서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면역 지표는 반대로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만성적인 어떤 정신적 피로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불안이라든가 우울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도 저하시키고 또 만성 통증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해요. 또 세계 공중보건학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가운데 하나죠. 랜싯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2020년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보다 정신적 긴장 상태가 더 해롭다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머리를 씻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60대 여성분인데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지만은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발은 막 차갑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어떤 후유증인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생각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회복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의 호흡을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고 짧았던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1초, 내쉬는데 1초 하고 있어요. 가슴 윗부분에서만 숨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늘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밤에도 제대로 숙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우선 호흡부터 한번 바꿔보자.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5초 동안 길게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고요해지니까 몸이 훨씬 편안해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생각의 과로를 멈추자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 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로의 뿌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달려가고 있으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은 쉬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여러분, 과로는 단순한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깊은 곳에서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쉬지 못하는 몸보다 멈추지 않는 이 생각이 우리를 더 빨리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자주 붓는다. 늘 피곤하고 아침이 막 두렵다. 아무리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분 호흡에만 머무르기.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혈류 깨우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갖기.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노화를 막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게 됩니다. 과로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그 의사들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시켜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치고 힘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바로 과로가 내 안의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은 과로가 어떻게 우리 몸속 의사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항상 거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오시면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몸이 늘 이렇게 무겁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 후에는 더 막 이렇게 심해져서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다 잠들어 버린 것 같다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너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것, 손발은 늘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붓기까지 이렇게 심해지는 것, 밤에 잠을 자도 숙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면 늘 피곤한 것, 이건 단순히 어떤 치료에 잘못된 거, 뭐 나이 탓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로 때문에 내 안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로는 단순히 많이 일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많아서 면역세포와 회복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과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올라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는 해독과 재생이 멈추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과로가 계속되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즉 피 속에 독소가 쌓이고 손상된 세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거죠. 세계 공중보건권위지인 랜시트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33% 정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적인 과로도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로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역시 이 장기간 과로와 이 수면 부족 같은 것이 결국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인다라고 하는 공통된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암세포의 이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의 토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과로가 단순한 피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혈관, 심장까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로는 열심히 산 대가가 아니라 내 안의 의사들을 모두 경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직장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야근에 막 시달리고 주말에도 막 집에 가면 가족을 위해서 또 막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좀 더 버티자. 아직은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혹사하던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이 피곤했던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주 깨서 막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함보다는 피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손발은 항상 차갑고 몸은 잘 붓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늘 긴장 상태였고 한순간도 이 쉼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분 가족에게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료가 아니라 쉼의 기술이다. 쉼의 기술이 필요하다. 쉬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간단한 두 가지를 함께 저하고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매일 10분 손끝, 발끝, 모세혈관 자극하는 이 마사지법 가족들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둘째, 얕고 그 짧았던 호흡을 좀 깊게 바꾸는 연습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배에다 대고 들이쉬고 5초, 내쉬고 하면서 이 리듬에 맞춰갖고서 한 10분 정도 하게 되면은 뇌가 편안하다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내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붓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이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환자분이 깨달은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몸을 혹사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분의 몸과 삶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로는 훈장이 아닙니다. 과로는 내 안의 의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잘 붓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과로로 인해 내 안의 의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쉼의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근 후에는 호흡으로 좀 한 10분 정도만 몸과 마음을 한번 풀어내 보세요.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한 어떤 생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법으로 이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보시라는 것이, 이게 쉼의 그 긴장된 삶 속에서 이완이라는 쉼을 만들어주는 리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키고 몸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서 활기차게 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병을 키운 환자의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건강 챙기지 뭐, 조금만 좀 버티자, 이 일만 끝나면 쉬면 되지, 건강 챙기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그 나중이 오기 전에 병이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바쁘다는 이유가 어떻게 병을 만들고 키우는지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남성 중견기업의 임원이었는데요. 늘 회의와 출장, 야근으로 하루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막 대충 빵과 막 커피 같은 거 이런 걸로 때우고, 점심은 뭐 인스턴트 도시락 아니면 뭐 외식, 또 저녁은 막 또 술자리와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운동할 시간은 뭐 당연히 없었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건강은 나중에 챙긴다고 늘 말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가워지고 쉽게 막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지 않고 다리는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진단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막 이어지자 손발끝 모세혈관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찌릿찌릿한 말초신경염, 손끝 발끝이 막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치료보다 돌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오셨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이 찾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고, 동시에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의 습관을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가족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손, 발끝 모세혈관을 매일 10분 정도씩은 자극해 주자. 그래서 차갑게 그 식어 있었던 그 혈류를 다시 깨우도록 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좀 지키고 살자. 가짜 음식 좀 줄이는 거. 하루 한 끼는 꼭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한번 차려서 그걸 먹도록 하자. 늦은 밤 야식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좋다는 야식까지도 과감히 끊자.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가족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돌아올 수밖에 없죠. 붓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밤에는 깊이 잠을 자는 이런 습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암 치료 과정에서 그 힘들었던 부작용들이 크게 완화됐어요. 이 환자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 남습니다. 원장님, 병이 제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제발 멈추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몸을 돌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몸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챙기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도 내 안의 의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선택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손길로 모세혈관을 깨우고 하루 한 끼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좀 채우시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호흡을 좀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보여서 이 지쳐있던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고 몸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안의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넘어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 진단 후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암 진단 후 많은 환자들의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죠. 원장님,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어느 곳에서는 채식이 좋다, 뭐 해독 조스가 좋다, 뭐 단식을 하라. 뭐 인터넷에서는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이게 떠돌고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암 진단 후 음식은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학적인 관점과 어떤 자연의학의 어떤 시선,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식사 원칙 세 가지까지 핵심만 좀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환자의 식사는 보통 열량, 즉 칼로리와 면역과 관련 있는 단백질 보충에 중점을 맞춥니다. 항암 중 우리가 체중이 줄게 되면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든가 뭐 우유, 계란 같은 이런 고단백, 고지방, 또 보충용 음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 자체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만 늘린다고 해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암세포는 이 포도당과 지방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하고 분열을 합니다. 즉 잘못된 음식을 통해서 암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암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이 만든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암을 만든 것은 내 안의 환경이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바로 내 삶의 방식, 즉 내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밤늦게 자고 뭐 숙면 좀 부족하고 또 운동도 부족하고 숨을 깊게 쉬는 시간조차 없이 계속 달려온 이런 삶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망가뜨린 원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암이 자라기 쉬운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몸 안의 환경을 당연히 바꿔야겠죠. 그 시작이 바로 음식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몸을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내 몸에 붙는 그 연료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포 환경을 좀 정화하고 면역을 되살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낮추어주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좀 도와주고 장과 간 그리고 혈관을 해독하는 그런 음식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음식으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연 그대로. 두 번째, 해독 중심. 세 번째, 생명의 에너지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이기는 식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암 환자가 실천해야 할 식사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원칙 1, 가공하지 않은 겁니다. 자연 그대로 음식이에요. 가공한 음식보다는 자연에서 온 음식 그대로가 바로 약입니다. 제철 채소, 생과일, 생채소, 통곡물, 발화현미, 자연에서 온 이 식물성 음식 위주로 익히지 않거나 최소한 익힌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세포가 제대로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면역력을 되살려줍니다. 원칙이 공복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순간, 즉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자각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세포에 자기 청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식사, 밤부터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14시간 이상이죠. 자연적인 어떤 간헐적 단식 루틴을 권장합니다. 단 체중이 너무 빠지거나 기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조절하셔야 됩니다. 원칙 3, 해독을 돕는 음식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정말 매우 중요해요. 밥부터 먹기 전에 먼저 생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잎채소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5-3 식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공복에 또 사과 당근 한 컵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혈당이 일단 안정이 되고요. 소화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간과 장의 해독 기능도 더 원활해집니다. 암을 이긴다는 것은 병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한 끼 한 끼 내 몸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할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그 한 끼를 바꾸는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